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대통령은 탄핵 후 구속됐고 정권 시절 역시 구속됐으며 황교안 대행체도 이제 4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탄핵된 정권의 막바지에 황 대행은 방통위의 차기 상임위원들을 예정했다고 합니다. 방통위원 5인은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여당목 3인과 야당목 2인으로 통상 구성됩니다. 이들 5인 중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그 몫을 황 대행이 행사해 차기 정부에서 차기 대통령이 지명할 한 사람의 몫을 미리 채워버린다는 거죠. 설사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쥐고 있었던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꼼수이자 알박기 인사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끝이 났지만 박근혜 정부는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꼼수를 볼 때마다 투표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소풍 가는 날 기다리듯이 선거인을 기다립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월요일이에요? 네. 월요일이고 이제 4월입니다. 4월. 네, 선거도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남았어요, 사실. 사실상 5주. 예, 5주 후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이야. 그렇죠? 선거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첫 뉴스는요? 네,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조사가요. 검사들이 구치소로 출장 가는 것으로 결정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첫 조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변호인 쪽에서 박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와 경호 문제를 고려해달라면서 구치소 조사를 요청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중요한 건 진술을 제대로 받아내는 거니까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전노 두 사람 다 그랬죠. 그리고요. 네, 그리고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은 구치소에 있는 최순실 씨를요, 남부구치소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비둘기라고 하죠, 비둘기. 네. 예. 쪽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보통 밖으로 내보낼 때 비둘기를 하는데, 내부에 있으면 어쨌든 날리면 99%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예. 이건 옮기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치소 관련 뉴스가 주말에 많이 나왔어요. 예. 네, 또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요, 서울구치소는 어떤 것도 발설하지 말라면서 엄격하게 입단속하고 있다라고 채널A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보도합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네,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서요, 네. 이렇게 입단속하고 있다 알리고 있는데요. 입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입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불가능하다 봅니다. 완전히 차단되는 건. 그래서 이제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죠. 네, 채널A가 그래서 관계자 전원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는 독방에는 CCTV를 떼어내고 샤워 설비를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최순실 씨가 특정 수감자들을 의무실로 데려오라. 이렇게 교도관에게 지시하면요. 교도관들이 이를 따르고 묵인했다라는 증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대통령 탄핵되기 이전의 상황일 거라고 저는 보고, 예. 이제는 뭐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랬겠죠. 예, 대통령도 아직 살아있고, 황 대행도 아직 살아있고, 예, 교도소장도 공무원인데 눈치를 봐야 하고,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서울구치소가요, 오늘부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전담팀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전담팀은 7명으로 모두 여성 교도관입니다. 2인 1조로 24시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감시와 보호하겠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일반 독방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요, 교도관들이 바로 달려가서 대처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CCTV가 없는 방에 수감되어 있다, 이렇게 채널A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전담팀을 배치해서 응급 상황에 대비하겠다라는 거죠. 특혜로 보일 만한 상황이긴 한데, 예. 그리고 특혜인 게 사실이죠. 네, 왜냐면요, 95년에 수감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감시 인력 느린 적은 있지만요, 전담팀 배치된 건 처음입니다.
예. 아프실지도 모르니까요. 네. 예. 이전에는 아프실 예정이었다면 이제 정말 아프실지 모르거든요. 예. 뭐 실제로 낯선 환경이고요. 자기 식판 다 자기가 직접 씻어야 되고 또 머리도 직접 해야 되고 모든 게 낯선 환경인 건 맞습니다. 예. 그건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원래. 머리를 직접 하셨어요? 놀랄 일은 아니잖아요. 예. 예전에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물을 스스로 마셨다고 그거를 당시 새누리당에서 홍보 자료를 만든 적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님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물을 자기가 떠마셨다고. 그리고 무슨 행사장이었던가요? 의자가 하나 넘어져서 있는데 본인이 일으켜 세웠다고 막 기립박수 치고. 네, 이 점점 보통 사람의 삶에 가닿을 수도 있게 된 거죠. 교정 생활이요. 아니, 저는 이런 생활 끝에 현실의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그렇지 않은 삶이 너무 오래 길었기 때문에 되겠나 싶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박지만 이지 회장,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요. 지금까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략에 불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불만을 가졌겠죠, 당연히. 그래서요, 직접 변호사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박지만 회장은 이영하 변호사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 그 여성의 사생활을 언급하는 첫 등장. 그렇죠. 이 변호사. 그 이후로 탄핵 이전의 검찰 대응, 뭐 탄핵 국면에서의 헌재 대응이나 뭐 그때 특검을 대응하는 방식, 검찰 조사, 구속 영장. 사실은 항상 하지 말았어야 할 방향으로 대응했거든요. 예. 일관되게. 진정한 엑스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촛불 시민상을 수여해야 한다. 네, 변호인단 내부에서도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 실패라는 거죠. 전략을 한 번 실패한 게 아니라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성공적인 전략이었던 적이 되돌아보면 저는 없었다고. 단 한 번도. 이때는 괜찮았는데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신이 아닌 이상.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상 줘야 된다고 봅니다. 촛불 시민 상. 그런데 그런 유영하 변호사 선택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선택한 정도가 아니라 네. 공천을 4번 줬어요. 네. 계속 떨어졌죠. 결국 그에 대한 책임까지도 같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또 동아일보가 아침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재만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은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된 날부터요, 115일째 박 전 대통령 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요, 두 사람에게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여러 차례 접촉하면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거절했다라고 하고요. 박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의 멘트에 따르면요. 두 사람은 헌재 증인으로 나섰다가 특검에 찍혀서 구속될까 걱정하는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뭐 그랬겠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사실은 최순실의 사람이다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 이 측근들을 다루는 방식이 예, 무슨 일이 생기면 측근들부터 책임을 뒤집어 세워서 잘라버렸으니까요. 더더욱 무서웠겠죠. 예,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라진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이분이 나타나실 만한데 지금 몇 달째 안 보이고 있어요. 예. 네, 장을 지지겠다라는 이야기 이후에 나타나지 않고 있죠. 예, 이분이 최소한 탄핵 이후에 자택에 있는 기간 동안은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때도 안 나타났습니다.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날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예. 궁금합니다, 이제는 정말.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안 나타나셨는지 인터뷰라도 한번 요청해보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 관련된 뉴스인데요. 세월호를 육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해수부가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멍 21개 더 뚫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선체 훼손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구멍을 자꾸 뚫는 것은요. 자체가 이 선체 훼손인데 미수습자 수색이나 진상조사에 모두 영향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미수습자 수색에도 문제가 되는 게 10cm라고 하지만 뼈의 크기가 작은 것도 있잖아.
아기뼈도 있고. 네, 6세 어린이 권혁규 군이 있죠. 네. 게다가 유실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구멍도 큰 게 있었고, 유실망을 설치 안 한 것도 많지만, 유실망을 설치한 것도 뭐 뜯겨졌거나 찢어졌거나 하는 게 많다고 그래요. 네, 가까이서 본 영상들을 보면, 찍어놓은 영상들을 보면요, 뜯어져서 아래로 늘어진 방지망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실 방지망이 의미가 없는 곳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서요,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3년간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거 볼 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는커녕,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유실 방지망이 없는 것만 다쳤는데, 있는 것도 다 찢어졌으니까, 해수부, 그러니까 세월 호도 조사해야 하지만, 해수부도 아마 정권이 바뀌고 나면 조사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어집니다. 네, 다음 수는요. 네, BBK 관련해서요, 김경준 씨 관련된 뉴스가 지난 주말에 주간 경향에 나왔습니다. 김경준 씨가 다스에다가 140억 원을 송금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면 합의서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죠. 이 BBK는 이번 대선 핵심 변수는 아닌데 주변부 변수로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BBK 140억, 다스 이런 얘기 계속 나올 텐데 이게 복잡한 사건이라서 이 기사를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BBK 전문가로서 제가 앞으로 140억이 계속 등장할 텐데 간단 요약을 하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던 현대자동차 시트를 납품한 회사예요. 예, 부속품 회사죠. 근데 이 다스에서 BBK로 190억이 투자가 처음에 되고 이게 이제 종잣돈입니다. BBK 사업을 할 때 190억. BBK 사업이 어쨌든 안 돼요, 잘. 그러자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가 조작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 주가 조작에서 받는 300억을 들고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도피. 이게 사건 개요예요. 근데 이 도피 과정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왕 도피할 거면 다 들고 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피로 알려진 이 도피가 희한하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투자한 돈만 다 갚고 도피해요. 굉장히 친절한 도피 행각인데.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첫 투자가 이루어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에만 190억 중에 50억만 갖고 140원 안 갖고 튑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튄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종의 합의를 하고 간 거 아니냐. 근데 여튼 김경준 씨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뭔가 잘 안 풀렸는지 이후에 미국에 소송전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예, 소송전이 벌어지는데 이때 다스는 140억을 내놔라 김경준 씨에게. 그리고 옵셔널 벤처스의 투자자들 주가 조작을 했던 투자자들은 김경준 씨에게 돈을 들고 간 돈 내놔라. 횡령한 돈. 뭐 이런 소송이 여러 개 벌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스는 미국 소송에서 김경준 씨에게 져요. 140억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송에 집니다. 그래서 갚을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140억을 다스에 갚아요. 희한하게. 어느 순간에요. 그때 에리카 김이 한국에 온 다음이죠. 2011년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고 김경준 씨가 수감돼 있던 시절이고 에리카 김이 잠시 들어왔다 나가죠. 예. 그러면서 갑자기 140원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40억을 주는 대신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의혹이 그때도 있었는데 이제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거죠. 예. 그 이면 합의가 뭔지를 아마 조만간 김경준 씨가 폭로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시간 한 2분 정도밖에 없는데 대선 관련 뉴스들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서울에서요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가 열립니다. 오늘 만약에 수도권에서 45% 넘게 문재인 전 대표가 득표하게 되면요 후보가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홍준표 후보는 결정이 됐고 자유한국당에. 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실상 안철수 후보도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어제 6연승했습니다. 예. 이제 구도가 확정됐다고 봐야 되죠. 예. 근데 지난 한 주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보수 매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종편을 포함해서 지난 한 주는
안철수 후보 띄우기 한 주였어요. 보수 매체의 관점에서 보면. 안희정 후보로부터 이동한 보수표가 있었고, 경선 컨벤션 효과가 결합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큰 폭으로 상승했잖아요. 이건 팩트고.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이걸 최대한 펌프 하는 것도 당연한데, 그런데 이제 보수 후보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범보수 후보들이 따로 있는데, 보수 매체들이 안철수 펌프에 주력했거든요. 여기 이번 대선에서 보수의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한 주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띄우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 문재인 안철수가 호남표를 비슷하게 나눠 가지면 제일 좋죠. 보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분열 전략 차원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보수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이 보수의 기획 사이드에서 선택한 건가? 그렇게 읽히는 징후도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예를 들어서 종편의 프라임 타임에 안철수, 홍준표 두 후보에 대한 논평을 할 때, 그동안의 종편 성향을 보면 홍준표 후보를 옹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의 종편 성향을 볼 때. 그런데 지난 한 주는 안철수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우호적이고, 홍준표 후보에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종편이. 종편 프라임 타임에 야권 후보를 띄워주고, 이 보수 후보를 공격하는 건 제가 기억하는 한 최초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보수의 기획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한 주였다. 그리고 남은 건 이제 보수 후보의 단일화겠죠? 네. 저 혼자 떠들고 있네요? 예,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관련해서 지금 얘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지난 한 주 짚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보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없어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끝내야 되겠네요. 바른당의 유승민 후보가 이제 키를 쥐고 있단 말이죠. 양쪽에서 국민의당에서 땡기려고 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땡기려고 그러는데 홍준표는 보수 단일화를 위해서 보수 단일 후보라는 이미지를 위해서 유승민을 필요로 하고 유승민은 합리적 보수라는 이미지를 위해서 안철수를 필요로 하고 안철수는 홍준표, 유승민은 필요 없고 그 둘의 지지율만 필요하고 이 삼각관계에 또 굉장히 슬픔이 여기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다른 이유로 필요하나 네. 그 반대로는 사랑이 성립되지 않는 굉장히 애달픈 삼각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 부족하니 내일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가시고요. 연속해서 이어서 저희가 긴급 만든 순서입니다. 이제 사실상 당 후보들이 다 결정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어서 리얼미터 권순정? 죄송합니다. 권순정입니다. 술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과 함께 이번 주의 판세 해석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사실상 원내 5당 후보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맞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경선이 한 번 더 남긴 했지만, 이건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예. 현재까지의 판세는 어떻습니까? 예, 지난주가 사실상 다자구도 마지막 조사였는데요. 예. 먼저 조사 개요를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국 성인 2,55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으로 실시했고요.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응답률은 9.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알겠고요. 빨리 결과 알려주세요. 예. 문재인 후보 31일까지 얘기죠. 이게. 네. 다른 조사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저희 조사로는 문재인 후보의 1위 독주가 이어졌고요. 예. 안철수 후보의 급등과
안희정 후보의 급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숫자를 먼저 보면 문재인 후보가 34.9%로 1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자구도. 지난주는. 맞습니다. 예. 거기서 한 16%포인트 뒤져서 안철수 후보가 18.7%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약 6%포인트 정도 올랐으니까요. 지난 한 주에, 통합 기록인 거죠, 이게? 맞습니다.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500명 정도로 조사를 했고요. 예. 그 다음으로 안희정 후보가 많이 빠져서 한 15%로 마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10%,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지난주 그 정당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예.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7.5%를 기록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확정된 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거꾸로.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눈에 띄는 대목은 안철수 후보가 급등을 했고, 네. 그 안희정 후보가 급락을 했다는 건데, 그 사실상 안희정 후보의 지지는 구여권 성향의 유권자들 다수가 그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여권의 그 대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인식을 해서 대안 후보 선택 심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이제 연패를 했었죠.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그럼으로써 지지하던 사람들도, 고여권 사람들도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지지율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로 이제 많이 빠졌고, 사실상 분석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게 있는데요. 주로 지난주에는 안희정 후보에서 안철수 후보로 이동만 많이 얘기가 됐는데, 예.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도 일부 안철수 후보로 이동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보면은 60대 이상이라든지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지지층, 그리고 중도 보수층에서 주로 내렸는데, 이들 다수가 안철수 후보로 이동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보수 기획 사이드에서는 원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주 내내 종편과 예를 들어 조선일보 또는 동아일보, 사설을 통해서도 안철수 후보의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했고, 네. 강조했고, 그리고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수 매체들이 바라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종편의 프라임 타임, 특히 이제 낮에 60대 이상들이 많이 보는 프라임 타임 시간대에 이 종편이 보수 후보를 공격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저는 사실은. 보수 후보를 공격하고 안철수 후보에 올인했나? 하는 정도로, 예. 그거는 종편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 언론들 또한 사실 홍준표 후보가 이제 문재인, 홍준표 본인들의 양자 구도를 이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예, 네.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주요 언론들 또한 그것이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 유권자들처럼 언론들도 일단 대안 후보로서 안철수 후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미디어 현상이었어. 지난 한 주 제가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시사의 관점에서 미디어를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현상 처음 봤습니다. 보수 후보가 그렇게 공격받는 거는 최소한 공격을 안 받더라도, 그러니까 옹호 혹은 찬양은 아니더라도 이해는 받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홍준표 후보는 그걸 못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오히려 후보가 됐는데 좀 빠졌군요. 네, 예. 맞습니다. 빠졌고. 네. 자, 그리고 다음 거론해야 될 게 문재인, 안철수 양자구도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네. 예.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난 한 주간 양자구도 얘기를 끊임없이 종편에서도 그리고 포털의 각종 기사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사람들도 궁금하죠. 예. 궁금하실 겁니다. 네. 실제 양자구도가 되냐 안 되냐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양자구도가 되려면 이제 나머지 후보들이 포기해야 되는데, 네. 그건 제껴두고 일단 양자구도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죠. 양자구도의 여론조사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지난주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동아일보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 네.
여기서부터 네. 시작된 것 같아요. 양자 아주 박빙으로 나왔죠. 예, 거의- 제가 알기로는 뭐 네. 1점 몇 포인트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거의 붙었어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양자구도 얘기가 계속 지난 한 주, 동아일보 리서치 조사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저는 기억하는데. 네. 맞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설문조사가 나오고 나면 설문 문항이 나중에 공개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루 후에 그 열심히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네. 이 설문 문항의 설계에 일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사실 저도 조사 결과를 보고 좀 상당히 놀랐는데요. 예. 지난주에 저희들은 양자 대결을 조사하지 않았지만 네. 여러 다른 조사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동아일보 리서치 조사 결과하고 많이 좀 차이가 있었고 네. 저희 3자 대결 조사 결과를 유추해 보더라도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요. 설문지에 사실상 한 2가지 정도의 문제라면 문제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2가지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 문제였어요? 하나는 주로 이제 그것이 지금 문안 양자 대결의 가상 대결이지 않습니까? 가상 대결이죠. 네. 근데 가상 대결 같은 경우는 이 가상 대결은 이제 지금 얘기됐던 연대나 그 후보 단일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네. 이런 가상 대결 질문에는 이러한 상황들, 후보 단일화 상황들을 질문에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다면은 지금 리서치 조사 같은 경우는 예. 질문을 양자 구도 질문을 물을 때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면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화조사상에서는 되게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예. 연대나 단일화 이런 부분들을 전제하는구나라고 인식을 못하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상 대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연대한 단일 후보 안철수 또는 바른정당 이런 식으로 질문에 연대를 가정한 가상의 상황을 그대로 질문에 반영을 해줘야지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빼고 그냥 그게 문재인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걸 빼느냐. 예, 왜냐하면 전화조사는 되게 짧게 진행이 됩니다. 예. 자동응답도 마찬가지고 전화면접도 조사원에 있긴 하지만 짧게 질문 묻고 예. 응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대라는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응답할 개연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문재인 안철수 양자 구도로 치러진다면 네. 이렇게 하는 것과 네. 안철수 후보가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과 단일화 한 후보라고 네. 묻는 것 사이에 지지율 격차 커요? 예, 결과를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 리서치 조사에서 광주 전라가 되게 핵심적인 지역인데요. 이 경우 왜냐하면 여러 조사에서 나타난 그 연대 단일화, 그 자유한국당, 국민당과의 결과를 호남의 민심을 보면 반대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광주 전라 지역에서 이런 질문을 할 때 예. 안철수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단일화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뽑는 것과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빼버리고 둘 중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예, 문재인 안철수 양자구도로 치러진다면이라는 질문에서는 그러한 연대 단일화의 과정이라든지 논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거죠. 실제 존재하는 후보와 네. 실제 반대하는 여론세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베이스로 하는 호남 정서상 자유한국당 후보 단일화가 가능하느냐 이 과정에 떨어져 나간 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예. 질문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게 이렇게 예, 질문에 될수 있는 포함을 거다. 한 조사와 포함을 하지 않은 이제 동아일보 리서치 조사 결과를 호남 지역 민심을 보면은 예. 확연히 그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현실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동아일보 조사를 보면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40%대 중후반입니다. 그 반면 안 후보의 지지율은 40%대 초반인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 이제 미디어오늘 조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요. 선택지나 그 질문에 후보 단일화를 명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연대한 단일 후보 안철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질문과 선택지에 명시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경우 광주 전라에서 문 후보 같은 경우 60%대 초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 후보 같은 경우는 30% 초반에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아일보 조사는 40% 중후반, 40% 초반으로 되게 많이 차이가 나죠. 질문의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잠깐만요. 예.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내용이 길어질 줄 몰라서 저는 간단하게 숫자만 짚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 설문지 설계에 따라서 여론조사 크게 달라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첫 번째 양자 대결 구도의 질문 설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내일 또 하죠.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시간을 좀 짧게 잡아뒀습니다. 죄송하고 네. 내일 다시 한번 모셔서 선거 기간의 여론 설계의 문제점. 네. 지금 이제 오늘부터도 얘기하고 되게 많이 이제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요.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잘 보려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할게요. 아쉽네. 좀 더 길게 잡아둘 걸. 그렇게 할 말이 그렇게 많으시면 말씀하시지. 자,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설계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보수 양당, 보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19대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양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 캠프의 민현주 대변인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정확한 워딩이 단일화가 아니라 돌아와서 다시 합치자 이 정도 수준으로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한 걸 그대로 옮기면 뭐 자유한국당은 큰 집, 바른정당 작은 집이라고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큰 집, 작은 집이 뭐 흡수한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분이 정치를 머릿수로 하는 거로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저희는 무엇보다도 명분과 민심으로 하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명분과 민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탄핵된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국회의원들과 그 주변 분들은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집단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 시작하고 반성하면서 새 출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개혁을 하려는 바른정당 세력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히 구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는 명분을 가지고 민심을 얻는 것이 바로 큰 집이다. 그리고 과연 홍준표 후보가 주장하는 우파 진영 통합이라는 게 통합을 통해서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한다면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는 친박 청산하고 자유당 해산하고요. 그리고 우파 진영의 대통합을 위해서 백의종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말씀은 잘 들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현실적으로 유승민 후보가 이제 단일화 필요성을 역설을 초반부터 했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하지 않겠냐 하는 기도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많이 하세요. 이게 유승민 후보가 이 단일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의중 뜻이 뭔가요? 처음에 저희가 유승민 후보 캠프 처음에 개소식 겸 아니면 기자들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월 달인데요. 예. 그때 유승민 후보가 처음 이제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이제 질문에 뭐 국민들께서 희망하신다면 그걸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말한 거고요. 지금까지도 그 입장에서는 변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정당사에서 한국 정당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예. 후보 진영 보수 진영의 단일화의 대상이 누군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이게 선거법도 아니고 돈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문제 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기 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가 있는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아마 있다면 이미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을 텐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건 없다는 얘기고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사실심이다, 법률심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는데요. 이런 전례가 없는 경우에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제대로 된 보수 진영 후보라고 평가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른정당에서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후보 단일화에 응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뜻을 반역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제가 그러면 보수 후보 단일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를 한 3가지만 짚어주시면요, 간단하게. 우선 국민적인 요구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와 동시에 법률 위반, 지금 대통령 탄핵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부족하고 법률 위반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미 법률 위반 혐의로 3심까지 가 있는 분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판단이고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자유한국당 후보와 단일화 관련해서 논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대법원 판결이 한 달 내에 난리도 없고, 그럼 홍준표 후보하고는 단일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국민적 상식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홍준표 후보 아닌 다른 후보를 정할 시간도 없고 그런 절차도 없는데 그러면 단일화 안 하는 거네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홍준표 후보의 결단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네, 홍준표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고,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유승민 후보가 저절로 보수 진영 범보수의 단일 후보가 되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까? 글쎄 저절로라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반성과 개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대안을 마련한다면 또 그 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네. 사실상 안 하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먼저 손을 잡을 것이다. 네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많은 보도가 있어요.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손잡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네. 이제 아마도 문재인 후보의 패권주의를 저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저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누구 특정인 한 사람 떨어뜨리기 위해서 생각이나 가치나 이제까지 정당 활동을 했던 지지 기반이 다른 정당이 손을 그냥 잡는다. 그게 과연 옳은 길인가.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게 과연 단순 선거연대에 불과하거든요. 네. 선거연대 결과를 한번 지난 몇 번 대선, 특히 대선입니다. 대선에서 보면은 야당과 연대해서 단순히 선거연대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명분과 원칙 없이 그냥 특정인 한 사람의 그 패권 저지한다는 생각, 그렇게 해서 연대를 한다면 그냥 무난하게 문재인 후보 당선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라는 저희는 그 비판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국민의당과 연대하거나 후보 단일화에 응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또 있습니까, 여기는? 만일에 이제 국민의당과 저희가 선거 연대라는 것 그것보다는 그걸 뛰어넘어서 예. 어떤 진영의 가치를 공유한다면, 생각을 같이 공유를 한다면, 국민의당이 지금 바른정당하고 가장 대립각을 보이는 부분이 안보 국방 부분이고요. 사드 배치에 관련해서. 네네. 그리고 경제나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토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에 찬성하면 그때 가면 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십시오. 지금 김종인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네네. 이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모였다, 회동했다라는 언론 보도는 나오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보를 펼치겠다는 말씀은 잘 안 나오고 있어서요. 네. 일단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나 저희 당 차원에서 잘 알고 있지 못해서 네. 그냥 나라를 위해 걱정하는 분들이 모이고 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앞으로 자주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 캠프의 민현주 대변인이었고요. 이어서 자유한국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준길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른정당에서는 홍준표, 지금 적어도 민현주 대변인의 워딩으로 보자면 홍준표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단일화는 어렵다. 홍준표 후보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는데요. 뭐 그러지 마시고 문재인 후보도 사퇴하고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다 사퇴하라고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홍준표 후보가 뭐랄까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큰 집이니까 돌아와라. 사실상 흡수로 해석될 정도의 멘트를 하셔서 완전 기분이 상한 게 아닐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 바른정당을 만들어 나간 분들이 과연 박 대통령님의 탄핵이나 국정 관련 문제들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라는 문제제기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홍 후보가 말씀하시는 거는 그분들이 나가신 원인, 이유가 됐던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문제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할당한 명분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돌아와라. 정상화하자는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아직 그 당시에 바른정당으로 가신 분들이 문제 삼았던 이제 친박, 세력의 청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만족할 만한 사인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바른정당에서. 바른정당이 뭐 워낙 국민의 지지가 없다 보니까 친정을 상대로 헐뜯어가지고 그 지지자들 좀 뺏어가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임명진 비대위원장님이 오신 이후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속칭 친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박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홍 후보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자꾸 자유한국당을 무슨 친박이 어떻고 인적 청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전 참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됐는데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소위 지금 이제 부적절하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최경원 의원이라든지 몇몇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목받는 소위 삼성동에 가신 분들 8분 그분들 정도는 눈에 보이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요? 그럴 계획이 전혀 없으시답니까? 홍준표 후보가? 예전에 우리가 그 추운 외양가에서 떨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는 논평 낸 적 있어요. 예. 지금 패권주의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것을 막는 그 대의가 있고 국민들이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요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나갈 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시간이 부족한 지금 상황인데 뭐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그냥 시비 거는 얘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시비를 거는 것이든 아니면 정당한 요든 간에 이렇게 이견이 있으면 보수 후보 단일화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예. 우리 자유한국당의 홍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화를 이루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지도 면에서 예. 객관적으로는 뭐 현재 어떤 민주당 후보들보다 떨어지지만 예. 뭐 보수 진영에서는 또 거꾸로 비교도 안 될 정도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 그리고 보수 세력들이 요구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패권주의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 안보가 불안한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보수 세력들의 민심이 한쪽으로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자유한국당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바른정당은 더더욱 입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지금 대선이라는 것은 현실인데 한 500억 정도 되는 그런 선거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15% 넘어야 100% 받고 네네, 그렇죠. 10% 넘어야 반이라도 받는데 유승민 후보 이번에 나와가지고 한 10% 받겠습니까? 결국은 이번 대선을 끝까지 완주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아마 비청산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공중분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가 안 되면 공중분해로 사라질 거다 이렇게 그렇죠. 악담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바른정당이라는 당이 예. 지속되기 어려운 것은 저는 세 가지 이유라고 봐요. 본인들은 뭐 새정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김무성계와 유승민계라는 패권주의적인 또 다른 형태의 소패권주의 형태로 해서 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어떤 탄핵하는 과정에서 결국 배신자 정당이라는 그 국민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 기반이나 또는 사상적 기반이나 정치적 기반도 없어요. 지금 뭐냐면 바른정당의 위치가 도대체 우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사이도 상당히 좁은 간격인데 그 중간에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국민의 선택지에는 바른정당이 없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혹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는 바른정당이 이 후보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사이에 보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의 안철수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안보가 불안한 패권주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안철수라도 좋다 이런 생각하는 보수 진영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현재 좀 좀 올라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예. 조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좀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 예. 바른정당에서 제대로 보수의 가치를 내걸고 기존의 지지자들을 잘 모아 나가면은 오히려 그건 자연스럽게 빠져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올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한 2주 안에 그런 일이 아마 벌어질 거예요. 2주 안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비밀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두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질문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김종인 전 대표 이 세 분의 움직임, 예, 김종인 이 부분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정운창 얼마나 나라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예. 특히 김종인 대표는 당시 지난 총선에서 정말 죽어가던 민주당을 살려놨는데 하루아침에 토사구팽 돼가지고 배신감도 있죠. 그다음 당신이 가지셨던 뜻인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뭔가 개혁 입법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 전부 무시되고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좌절감을 느꼈죠. 그런 상황에서 마치 공자가 천하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10여 년을 주유하듯이 천하를 주유하듯이 당신이 10초 생각하시는 남았습니다. 예, 마지막 이 시대의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 저를 홀로단신으로 나오셨다고 생각하고요. 예. 상당한 정신적 지주가 돼 주실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자유한국당 당연히 도움되죠. 범보수 진영에 도움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이었습니다. 세월호를 육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창준 변호사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해수부가 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배에 천공을 내야 한다. 네. 이런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는 하여튼 지금 내일 저녁 자정까지 벌 작업을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무게 줄여야 된다는 걸 다 해야 되는데, 해수부 설명은 한 600톤을 줄이지 않으면 모듈 트랜스포터의 용량을 초과해서, 예. 육상거치 하다가 예를 들어서 모듈 트랜스포터가 이렇게 파손된다든가, 네. 이렇게 유통그림을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다시 좀 물속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저희로서는 일단 전문가 감정 의견을 첨부해서 정말 네. 그렇다면, 그 말이 정말 진실하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가족들은 이렇게 되면 미수입자 수색을 하는데 혹은 진상조사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선체에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을 알고 있는데요. 네, 저도 그런 우려를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충분히 그 우려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조사위 입장은 지금 이제 해수부에다가 지난 금요일 날 했던 현상 유지. 그러니까 저희는 진상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증거 보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해라 그러니까 바꾸지 말라 한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그 청구하려는 데가 그 디데크,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그 화물차입니다. 네. 그게 들어있는 지금 뻘하고 물을 한 500톤에서 600톤 빼겠다는 건데, 저희 생각은 이게 지금 현상 유지라는 건 사실 이제 증거 보존 차원인데, 예. 뻘은 사실은 증거가 아니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재현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침몰 당시에, 그러니까 침몰 전에 상태를 재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침몰 이후에 뭐 벌어진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간다든가 뭐 뻘이 들어갔다든가 그런 거를 유지하라 그런 건 아니죠.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뻘을 빼는 거는 사실은 저희 정거조사에는 방해되지 않는다고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가족분들이 워낙 그렇게 이제 우려하시니까, 네. 저희는 그 어떤 전문가의 감정 의견을 붙여라 그렇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워낙 오랫동안 정부 조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그래서 저희 조사 유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세월호 조사, 정확하게는 선체조사위, 네네. 선체조사위의 권한과 해수부의 권한이 어떻게 이 구분이 되는 건지, 도대체 선체조사위가 결정을 하면 해수부가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체조사위는 의견만 내는 것이고 해수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인지, 여기서부터. 그렇죠. 예. 분명하지 크게 않은데.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와 국회가, 네. 정부는 이제 집행하라고 이제 국회는 이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저희는 국회에서 선출한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회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회 기능을 대행하신다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천공이나 뭐 육상 거치 이런 모든 작업은 해수부가 진행을 하는데, 예. 저희가 조사위가 그 점에 관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했을 때 만약에 듣지 않으면 예. 나중에 뭐 징계 요구도 할 수 있고 해서 충분히 뭐 해수부의 어떤 만약 부당한 행동이 있다면 충분히 견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가족과 해수부의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저희는 법에 보면 예. 객관적, 중립적, 독립적 지위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편도 아니고 하여튼 일이 되게끔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가족이 그런 우려를 하신다면 네. 제가 그거를 10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이제 해수부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해수부가 예를 들어서 선체조사위가 이렇게 권고하거나 결론을 냈는데 해수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점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저께인가요? 자동차가 일부 이제 반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사실은 좀 심각한 위기인데, 네. 자동차는 그 뻘과 달리 그 화물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화물은 사실은 저희가 현상 유지를 해달라 그랬고, 지난 금요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아무런 통보 없이 포크레인이나 그 차량 예. 반출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심각한 사태고요. 그러니까 해수부가 잠시만 이 일을 물으신 분들이 있어서 네. 해수부가 선미의 이제 램프를 통해서 약간 삐져나왔던 차량을 네. 선체조사위에 통보하지 않고 통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화물을 빼냈다. 요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선체조사위에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해수부에? 법상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고의적인 그 조사 방해는 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무고의적인 어떤 조사 방해냐 하는 그런 측면인데, 예. 그거는 사실 제가 해수부 말을 좀 설명 우선 들어봐야 되니까, 제가 무슨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나 시기상조고요. 예. 오늘 제가 그 해수부 그 수습본부를 찾아서 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는지 일단 들어보고, 예. 저희가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해수부의 판단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족들은 미수자 가족들은 워낙 오랜 세월 그 정부가 하는 일들이 이게
방해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이 앞으로 그 조사위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네. 가족들과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예. 그랬었죠. 미수죄 가지고 그랬죠. 예,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지위 때문에 조사위에서는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합의를 할 법적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예. 이제 합의를 해달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그 수습 방법을 정할 때 사전 합의를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얘기는 결국 뭔 얘기냐면 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색을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는 좀 일방적이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면 가족이 요구하는 수색 방식은 다 따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사전 합의 의무를 일단 요구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조금 일방적이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둘째로 저희는 아까 드린 대로 감시와 견제하는 기관이지 집행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색 방법을 정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뭐 합의의 사진 주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법적 주체인지도. 예,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말씀드린 거는 미수습 가족분들의 어떤 고통과 어떤 우려를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소망을 수렴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최대한 가족들의 뜻을 반영하겠다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 법적. 네, 그게 그런 것이죠. 그건 이해했고요. 그렇다면 네.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동물뼈도 계속 나오고 그리고 벌을 통해서 이제 그 미습자들 유해가 섞여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데요. 네, 있죠. 있는데 예. 우선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유해 발굴 전문가가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해수부는 이제 국과수가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국과수는 사실 뭐가 발견되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식별할 수는 있겠지만 사전에 유해 발굴할 때 조심스럽게 발굴하는 것 자체, 발굴을 기술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국군 유해 발굴단, 그죠? 전쟁 군인들, 예예. 거기에 이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제가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하여튼 국방부에서 일단 협조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비력한 걸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조사위 입장에서는 그 유해 발굴 전문가를 이제 어제 벌 작업할 때 투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벌 작업할 때 유해가 제대로 이제 발굴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죠. 지금 계속 지적되는 거는 해수부가 지금 세월호를 인양해서 유해 발굴을 하는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절차나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지적 많았거든요. 그건 제가 보니까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사위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예. 거의 해수부가 거의 수용을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유해 발굴 전문가를 이제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게 유해 발굴할 때 이제 뻘이 지금 현재 우선 현안은 이제 뻘인데, 예. 뻘이 이렇게 쭉 이렇게 선수 쪽에도 있고 객실 쪽에 있는데 어제 이제 선수 쪽에 한 80% 다 치웠고요. 예. 객실 쪽에 한 50% 다 치웠는데, 이제 치우면서도 이렇게 위치를 마킹하고, 예. 또 이제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예컨대 유골이 발견되면 어느 위치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특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그 점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수부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건 사실이군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전혀. 네. 그렇군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가장 많이 거론됐던 건데, 네. 해수부는 이제 신속한 또 안전한 조사를 위해서, 수습을 위해서, 네. 객실을 절단한다. 이 얘기가 그렇죠. 처음부터 큰 논란이었는데, 이 문제는 선체 조사에는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 한 3일 전에 이제 반잠수선에 전원이 이제 승선을 해서, 예. 둘러보니까 이게 절단을 하지 않고도, 네. 얼마든지 수습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한 거는 로보트캐 카메라를 이용해서 예. 선내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진입로를 예컨대 약간 일부 절단하더라도 진입로 확보해서 수색하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근데 이제 뭐 그 해수부가 제안하는 그 선체 절단은 사실은 오래전에 무슨 그 구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 조사의 근본 목적인 그 진상규명의 이제 정면을 반하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뭐 정지 배선 다 끊어지고 뭐 파이프 다 끊어질 텐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 어떤 보고서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하시겠죠.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우선 그 이전에 그 수습 방식으로도 예. 뭐 이제 아마 이게 절단하려면 여러 가지 뭐 이게 토치라든가 화염 이제 이 불을 써야 될 텐데 예. 그 과정에서 또 유골이 또 이렇게 훼손될 우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로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선체 절단은 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 우선 대안을 충분히 생각해 본 다음에 아주 최후의 순간에 더 이상 안 된다면 뭐 그런 방안도 이제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세월호 해수부 인양 계획에 인양되면 3등분해서 절단해서 수습한다. 이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선체 조사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절단 안 된다. 반대 의견을 내신 거고요. 예. 좀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단을 강행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하신다면 저희가 고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에. 네. 근데 고발을 감수하고라도 절단을 해버리면 이미 절단된 뒤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무원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뭐 상식적으로는 안 할 것 같은데 워낙 세월호 관련해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가지고요. 충분히 그러신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글쎄요. 조금 심각하겠죠. 네. 아마 어떤 이 단순한 공무원 문제가 아니라 예. 공무원의 그런 지시를 한 상급자 쭉 올라가서 누가 그런지 결정을 했는가. 최고 결정권자가 나중에 좀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아직은 초반이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선체조사위 혹은 이전에 있던 세월호 특조위 기본적인 그 활동 방향의 대원칙 같은 게 있습니까? 대원칙은 저희는 이제 선체조사위이기 때문에 예. 선체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예. 인양 과정도 점검하고 수습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체 조사이기 때문에 조금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체를 조사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검경 수사본부가 다 이제 원인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그 형사 판결.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해양사고 최고 전문기관인 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이제 특별 보고서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저희 능력으로 과연 기존의 보고서를 확실하게 재점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그 해외에서 세계 하여튼 1流급 그 전문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까 그런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선체조사위 김창준 위원장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공석이 된 방통위 상임위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관으로 일했던 친박 인사를 내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미방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방통위 구성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을 다루는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입니다. 근데 이제 상임위원이 총 5명인데 네. 여기에 장관급 그 인사청문회를 거친 위원장이 1명이고요. 예. 차관급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이 중에 위원장을 포함한 차관급 1명, 2명을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3명은 국회 추천을 받는데 국회 추천 3명 중에 여당 몫이 1명 그리고 야당 몫이 2명입니다. 그래서 3대2 구조가 되는 거고요. 임기는 3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계 방통위 임기가 거의 이제 끝났죠. 끝난 임원 그 상임위원도 있고요.
위원장은 4월 7일 날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사실상 임기가 다 끝나는 건데, 그죠? 네.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근데 지금 말씀으로라면 차기 정권이 들어서서 보통 방통위를 차기 정권 기준으로 야당 3명, 여당 3명, 차기 정권 기준으로 여당 3명, 야당 2명이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진보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 방통위도 그렇게 3대1로 변할 텐데, 근데 지금 네. 이 시점에 황교안 대행이 누구를 지금 차기 상임위원으로 내정한다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미래부에 네. 정보통신정책실장으로 있는 김용수 씨인데요. 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좀 짚어주십시오. 이제 인사에 대해서는 시기와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황 대행이 남은 임기가 36일입니다. 36일. 그리고,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이 3년의 방통위원 임명을 강행하는 게 일단은 부적절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김용수 씨를 지명을 한 건데, 우리가 부처 이기주의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세력이 있어요. 이 정통부 마피아입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이 정통부 마피아 중에 핵심 인물들이 독수리 오영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정통부 마피아 독수 오영재 중에 1인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박근혜 인수위에 그 김영수 실장이 결합을 하게 됐는데 2013년도에 이제 의외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연 누가 추천을 한 거냐. 그 당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7인의 멤버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챙겼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왔었고요. 그 인수위에서 이 김 실장의 역할이 이 방송통신 정책을 모두 이제 독임제 부처 미래부로 가져가고 이 합의제기구 방통위를 이제 축소시키는 그런 정부 조직 개편안을 주도했었죠. 그래서 과거 공보처의 부활을 꿈꾸던 인물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소위 방통위를 없애려고 했던 분이네요. 거꾸로.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현 미래부 방통위 체제를 이제 완성을 했는데 이 창조경제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 나름대로 ICT 관련 정책을 주도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부로 2차 관실 핵심인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이제 역임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그 직책입니다. 그래서 고공승진을 한 인물이죠. 그렇게 요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통부 마피아로 불렸고 김기춘 라인이고 소위 이제 핵심 친박 인사였을 뿐만 아니라 이 방통위를 사실상 없애려고 했던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이제 그분이 방통위로 들어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인사다. 더구나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황대행이 이 사인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당일 그 구속된 김기춘 실장의 총애를 받은 그 김기춘 라인의 인사를 방통위로 차관으로 지명을 한 부분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인사다. 인사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시기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산업논자입니다. 이 방통위라는 게 어떤 방송통신의 공적 가치를 강조해야 된 그런 부처인데 그 ICT 정책 관련해서도 미래부의 평가가 있어요. 이 관련 업계의 화폐 수준이라는 비판적인 평가가 있고요. 또 작년에 그 750억이 들어가는 인공지능 R&D 사업을 인수위에서 가깝게 활동했던 인물이 있는 그 인물이 원장으로 있는 연구원에 그 예산을 몰아주려고 했다가 국회 미방 예산 심의에서 좀 덜미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권 의혹도 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적절한 인사를 더군다나 부적절한 시점에 36일 남은 그 대행이
예.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행사할 3년짜리 임기 자리에다가 갑자기 알박기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뭐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차기 대통령 인사권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황대행이 지금 마지막에 취업발선 하고 있냐. 취업발선.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분석한 건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이 대부분 방통에 힘을 빼는 역할을 했어요. 방통위 힘을 빼는 역할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예. 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에서. 예. 이게 이제 관련 현업 단체들이나 시민 사회의 저항 때문에 지금의 방통위가 남아 있었던 건데. 네. 이제 조기 대선에서 가장 위기를 느끼고 있는 부처가 이제 미래부와 문화부일 텐데. 예. 지금 야당과 학계 등의 공통된 의견은 미래부를 좀 해체하고. 예. 방통위 합의제 기능을 좀 확대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요. 제가 뭐 지적해드렸지만 이 정통부 마피아 중 핵심 인사인데 이 김용수 씨가 이렇게 무리한 알박기 인사를 하는 건 이 미래부를 구하기 위한 이 트로이 목마 인사 같다. 예, 이제 정부 조직 개편 대응을 앞두고 네. 정통부 마피아들의 이 꼼수 인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인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차기 정부가 들었으면 뭐 당은 아니어도 당연히 정부 조직 개편을 하게 될 텐데 통상 그렇게 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소위 부처 이기주의라고 표현하죠. 자기 부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욕구. 예, 그런데 이제 방통위 위원으로 가서 예. 방통위의 어떤 역무를 이렇게 확대를 하거나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면 좋은데 예. 제가 트로이 목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정통부 마피아 핵심 인물이 방통위로 가서 예. 방통위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아주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비판은 알겠습니다. 근데 또 임기 임명을 한 이유 아직 내정이 오늘 아직 발표는 안 됐으니까 내정을 한 오늘 이유 뭐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이제 곧 발표가 되면 알겠죠. 근데 이게 5명 가운데 3명이나 공석이 돼서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속하게 지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해명입니까? 예, 그것도 이제 걱정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방통위 내부에서도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최승준 위원장도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이제 방통의 가장 중요한 심의 의결 사항은 각각 방송사들의 이제 면허입니다. 지상파 제어가 종편 보도채널 재승인 이런 부분인데 이미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업무 공백이 크지 않다. 그리고 5월 9일 대선까지 보면 그리 이제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한 달 열흘 남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방통위 사무처가 관리 감독을 잘해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방통위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 인사를 달갑지 않아 하는군요. 네, 이제 그렇죠. 방통위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온다 하면 이제 굉장히 위기를 느끼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가 꼼수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방송 현업인들도 크게 저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 원내 지도부도 이제 부적절한 인사다고 이제 이미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저도 이제 국회 미방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해서 민주당, 국민의당 간사들에게 해놓은 상황이어서 일단 실명이 거론되고 이렇게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황대행이 쉽게 발표를 좀 하지 못할 거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발표를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해버리면 이게 인사청문 대통령 지명목 1인이라 인사청문회도 안 하고 야당 동의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명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국회 본회의 인준사항도 아닙니다. 그럼 이제 고집을 한다 그러면
뭐 끝까지 국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저항을 해봐야죠. 임기는 보장돼야 되는 거고 지명되면. 그럼 지명되면 사실상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예, 지금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데, 예. 이제 법이 개정이 된다거나 하면 어떤 예. 뭐 소환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강행에 대한 대응 부분들은 예. 좀 지금 생각하면 무력하지만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네요.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있긴 있습니다. 예, 문제가 뭔지는 정확히 알겠고요. 예.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이방인 소속이시니까 네.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저희가 조만간 다시 한번 연결해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미방위 소속의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었습니다. 네. 불친절한 AS. 제보가 하나 왔습니다. 새누리 이정현 전 대표 열흘 전쯤 길에서 봤습니다. 네. 정확하게 어디서 봤는지, 몇 시에 봤는지 저한테 알려주셔야죠.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자, 그리고 4월 12일인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답니다. 그렇군요. 있군요.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성지역구에 대선 때문에 워낙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중요한 재보궐선거라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건의가 많습니다. 월요일은 뭘 하시고 오시길래 목소리에 이렇게 힘이 없냐고, 주말엔 뭘 했냐고, 그리고 시사요정이라는 저희 멘트는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다고, 시사 바야바나 시사요괴 뭐 이런 걸로 해달라고, 시사고기 시사 정육인 어떻습니까? 자, 뉴스공장이 너무 짧습니다. 5시간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3일치 연속으로 들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이었다가 지금은 편집위원, 그리고 장사는 잘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사단법인 인물결연구소도 운영하시고 헤어스타일도 멋지시고 불어도 잘하시는 임상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별이 잘 안 가는데요. 동시에 던지는 거예요, 동시에. 네. 아니, 근데 앞에 말씀하신 분, 5시간 듣고 싶다는 분. 네. 동의합니다. 5시간요? 제, 방송 안 할 때 이제 밖에서 들을 때 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 듣고 싶은데 벌써 끝났나. 네. 어떨 때는 제 앞 코너가 너무 재밌으면은 제 거 그냥 제끼고 계속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중에서 가장 재밌는 코너는? 내 코너. 그럴 때 제 일부러. 예. 그 얘기가 나오길 바라셨구나. 그런 얘기는 저는 절대. 아니요. 그 얘기. 설사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니, 진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정말 재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5시간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죽습니다, 그러면. 2시간도 허덕허덕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우리 시민혁명이라고 거의 이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말 시민들이 큰일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게 세계사를. 없어요.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계사를 보면 시민들이 무슨 혁명을 이뤄내거나 그 성공 사례도 극히 드물고요. 네. 기본적으로. 권력을 상대로 시민이 혁명을 해냈다. 이것도 굉장히 드물고. 그리고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성공했다 희생이 하더라도. 많고 예. 피를 많이 흘리고 희생이 많죠, 사실. 일단. 사람들 엄청 죽고요. 네. 그리고 성공한 듯 보였던 시민혁명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명의 그 연행자도 없었고 네. 그 힘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배우자들이 화를 낼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때 크게 화를 내고 당신 어제 뭐 했어? 파트너. 막 이런 거보다 지금 이제 배우자라고 하면 부인 뭐 이런. 그렇죠. 부인 연인. 네. 예. 근데 그랬을 때 어제 뭐 했어?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것보다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 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민들의 무서움 그런 거였던 것 그래서 같아요. 이혼하셨어요? 아니, 그 얘기 왜.
혹은 이혼 당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 관련이 없고요. 무섭죠. 아무튼 그게 뭐 화를 정말- 낼 타임인데 말을 안 하면 예, 무섭죠. 그게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촛불을 든다. 뭐 정치인 그러지 않습니까?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요. 우리가 촛불을 들고는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정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들 수 있는 게 촛불인데 그게 정말 무서웠던 거죠. 왜냐하면은 움직이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겠다. 당신 내려갈 때까지 우리는 꼼짝도 안 한다.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죠. 네, 예. 그 메시지였거든요. 이게 정말 무서웠던 거죠. 이게 사실 이 거론은 잘 안 되는데 박원순 시장 네. 이 물대포에 네, 맞습니다. 그 공급원을 끊어버리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지금 되돌켜보면. 우렁각시라고 우리 많이 불렀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물대포 쏴보십시오. 네. 흩어질 수밖에 없고 격렬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폭력 사태는 빌미가 되어서 꼬리를 맞습니다. 물고 이렇게 안 왔을 거거든요. 그렇죠. 물대포에 물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인근 건물의 그 화장실 개방 처음에 안 했거든요. 화장실 개방을. 네. 저는 화장실 이전에 물대포. 근데 이 화장실 그러니까 그건 물론 큰 건데 화장실은 편이라면 물대포는 그 시위 양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제 말씀은 그 세세한 부분까지 그런 부분까지 굉장한 그 서울시에서 배려를 많이 했다는 거. 박원순 시장이 대선 후보의 경선에는 참여 못했지만 네. 이후로 인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호남에서 민주당 경선이 있을 때 가장 큰 환호를 받은 것은 후보들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었다는 뒷말들이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그런데요. 네, 이런 그 명예로운 시민혁명 이 뒤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과거 앞서서도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그 시민들이 큰 어떤 그 민주적인 성과를 이뤘을 때 그 직후에 보면은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서. 그렇죠. 프랑스 시민 대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심지어 황제가 등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왕이 죽고 황제가 나오고 뭐 우리나라도 4.19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등장했죠. 그런 역사의 반동은 없는 경우가 드물어요. 네. 많습니다. 네. 오히려 굉장히.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런 것에 비해서 이번 그 우리 시민혁명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지속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아니라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요. 네, 뭐 둘 하니까 뭐 비슷하게 받아주시면 좋고요. 뭘 둘을 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몽도 디플로마티크하고 예. 오늘 굉장히 까칠하세요. 아니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멋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무너뜨리고 싶어요. 네.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외모가 일치월장하십니다. 저 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이런 걸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시민혁명 이후에 모든 공을 이제 정치권으로 넘긴다. 그럼 정치권에서 그걸 얼마큼 받아들여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민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알아서 할게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안심할 수 없다는 그런 시민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그 정치권,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전적으로 내맡기고 이제는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죠, 보통. 네, 대의민주주의가 처음 대신. 예. 그렇죠. 국회의원을 우리는 뽑고 국회의원이 우리 뜻을 대의해서 네. 민주주의를 구현해 간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시작이 우리가 보통 18세기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18세기 말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대의민주주의를 생각하는데 역사가 되게 짧다는 거예요. 이거 별로 되지도 않은 역사를 가지고 대의민주주의가 전부 다인 양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당의 출현이 그러니까 그 이후 아니겠습니까? 정당들이 과연 시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본론을 말씀드립니다. 본론. 전 세계적으로 그 기존 정당을 대신하는 새로운 정당, 시민 정당 혹은 아예 정당 제도 자체를 그냥 건너뛰어서 직접 민주주의로 가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유럽에서 특히 많죠. 정당 그 이후 뭐.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대한 정당들도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몇 회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이 변화는 굉장히 큰 건데 이 변화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 정당으로 과연 다 소화가 되고 그 변화가 실제 일상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겠는가 의구심이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나? 그렇죠. 지금 해외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만으로 끝낼 수 있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고요. 이걸 이제 쭉 시리즈로 가시려고. 네, 시리즈로 이제 몇 주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례가 재밌으면 시리즈로 가고요. 첫 번째 사례가 그러겠네요. 네. 첫 번째 사례로 제가 이제 스페인의 포데모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정확하게 포데모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거는 많은 소개는 안 됐잖아요. 일단 포데모스라고 하는 말이 스페인어로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 we can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이 처음 시작이 된 거는요. 기억들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2011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시민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2008년도 그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로 도대체 미국의 이제 우리가 금융 그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 있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에서 과연 그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그 대중들을 위해서 한 게 뭐냐? 월스트리트는 대중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고 자본을 위해서 일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보너스와.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경제 발전을 해서 누구를 위한 경제 발전이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민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대표적으로 그때 바로 그 월스트리트가에서 오큐파이 운동 있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월스트리트를 시민들이 장악하지 않았는 그렇죠. 그런 운동이었었죠. 제가 그 지도부하고도 만나서 얘기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특별한 계획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계획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회의를 하면은 5시간, 6시간 계속 회의를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죠. 길바닥에서 그냥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시민운동.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람시라고 하는 이제 이탈리아 사상가가 얘기를 했었죠. 사상가. 20세기의 뭐라고 할까요? 시민운동은 기동전이 아니라 진지전이다.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촛불 집회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안 내려간다. 이 자리에 앉아 있겠다. 그리고 주저앉는 거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에서 했었던 오큐파이 운동도 마찬가지였고 비슷한 운동이 유럽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오큐파이는 그래서 소멸돼 버렸어요. 그렇죠. 운동은. 스페인에서도 M15, 그러니까는 5월 15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제 똑같이 2011년도에 있었거든요. 비슷한 운동이었습니다. 그게 아까 오큐파이 운동하고. 근데 그 이후로 2011년 이후로 그런 시민들의 어떤 그 풀뿌리 조직이 점점점 확산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2014년도에 들어오면서 1월 달에 포데모스라는 정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기존 정당이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출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반기문 혹은 뭐 그런 인물들 갑자기 등장하고 명망가가 등장한 다음에 그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하지만 그거는 진짜 풀뿌리가 아니라 우리가 풀을 막 갖다 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풀뿌리가 되는 건데 그게 진짜 풀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포데모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니까 2014년도 1월 달에 포데모스 정당이 출연을 했을 때 이미 그 점조직이 1000개가 넘었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전국적인 조직이에요. 그렇죠. 시르쿨로스라고 이제 스페인어로 부르는데 이 점조직, 그러니까 그 보통 정당의 그 지방당이라고 부르나요? 이런 거하고 이제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렇죠. 저절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모여서 정당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르쿨로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그러니까 영어의 서클에 해당되는 건데 그 조직은 그러니까는 앞서서 오큐파이 혹은 스페인에 있었던 M15 그 조직들하고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우리는 집권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만
회의를 5시간 동안 그리고 뭐에 대한 회의인지 결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짧고 그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해지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집권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2014년도 들어서면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면서 네. 불과 몇 달 만에 돌풍을 일으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당 당원 수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요. 네. 근데 보통 우리 또 기존의 정당 하면은 당원 수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진성 당원은. 위원님? 네. 괜찮네요. 다음 주에도 계속 하는 것으로 시간이 이미 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례예요. 그렇죠. 이게 주 사례들이 많습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임상훈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어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